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나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한국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사실과 다른 4만 5천 명으로 부풀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일방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는 동맹을 가치와 신뢰의 파트너가 아닌 철저히 비용과 편익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트럼프식 비즈니스 안보관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전쟁 위기는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은 미 본토 유권자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미 정계에서는 출구 전략 없는 전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궁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부의 적이나 무능한 조력자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즉, 자신이 계획한 대로 전쟁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동맹국의 비협조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두고 동맹국들이 알아서 지켜야 한다며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던 그가 돌연 이란에 욕설 섞인 분노를 표출하며 동맹국의 파병과 지원을 강요하는 모습은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소저함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이란에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며 비속어를 섞어 내뱉은 분노는 그가 처한 심리적 궁지를 잘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두고 동맹국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방관하던 태도를 보이더니 돌연 동맹들이 돕지 않아 이 사단이 났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 정치는 미 정치권 내부에서도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단순한 비판 수준을 넘어섭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떠들고 있다고 직격했고, 버니 샌더스 의원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이견을 넘어 대통령의 자질 자체를 문제 삼는 이례적인 수위입니다. 실제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문제 삼으며 수정헌법 25조 대통령 권한 정지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진영 인사로 분류되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마저 대통령의 광기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트럼프의 리더십이 미국 내부에서도 심각한 도덕적, 전략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미국 커뮤니티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조차 이번 발언에 대해 왜 동맹을 적처럼 대합니까? 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한 이용자는 이란과 싸우는 것은 미국의 선택이었지 한국의 의무가 아니었다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동맹을 압박해서 얻는 것은 단기적 양보일 뿐 장기적 신뢰는 무너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더 직설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트럼프인데 왜 책임은 동맹이 집니까? 라는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은 더욱 냉정합니다.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은 그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지속될 경우 유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상황에서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 경제 분석가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 공조인데 트럼프의 방식은 공조를 해체하는 방향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동맹들이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꿔 이란을 향해 강한 언어로 압박하며 해협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기보다 명확한 출구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즉흥적 대응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 한국 언급은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압박의 예고편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 변수들을 활용해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을 향한 비난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큰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맹 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언론용 메시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무역 압박, 심지어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까지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언급한 것은 의도적인 프레임 설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부담이 과도하다라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반드시 방어적 입장에만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안보 환경은 과거와 달리 다층적이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적 네트워크 모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상태입니다. 즉,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긴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로 격하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주도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가 더 이상 미국의 리스크가 아니라 한국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김여정 부장이 전한 북측의 반응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을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대목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암시합니다. 북한이 남측 정상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만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부담이 북측에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가 아닌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비록 김 부장이 대화 시도를 단념하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비난하며 혼란을 자초하는 사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긴장을 직접 관리하는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보다 한국을 대화의 파트너로 고려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리고 대응망덕 프레임을 씌우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향후 무역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청구서 외교의 포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미국의 안보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능동적인 대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가치가 미국의 이익에도 필수적임을 당당히 피력해야 합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역설하는 공세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중동전쟁의 늪에 빠져 자국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미국의 엄청난 전략적 보너스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돌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동북아와 중동이라는 양면 전쟁의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능동적인 평화관리 능력은 미국이 동북아 안보에 쏟아야 할 유무형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주한미군 역시 한국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탱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가성비 높은 전방기지라는 점을 미국 조야에 분명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는 동맹의 기여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전쟁 비용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구조적 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와 북한의 경고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처럼 당당하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트럼프가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려 할 때 우리는 평화가 가져다주는 전략적 가치로 응수해야 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미국의 안보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는 이번 육감 표명으로 얻은 북측과의 대화 불씨를 소중히 관리하되 한미 동맹의 가치가 미국의 국익에도 필수 불가결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고립주의를 선택한 미국과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평화의 피스메이커로서 우뚝 서는 것만이 트럼프의 광기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
함께라면 내일은 더 밝아질 테니 멀리서 들려오는 희망의 그 소리 진실을 품은 그대여 시련과 함께 가자 우리가 빛이다 세계를 비춘다 하늘 높이 외쳐 진심을 담아 시연TV 우리 이름 영원히 새겨질 이야기 우리가 빛이다 세계를 비춘다 하늘 높이 외쳐 진심을 담아 시연TV 우리 이름 영원히 새겨질 이야기 이제는 우리가 말할 차례 시연TV와 함께 진실의 노래를 부르자 이건 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질서를 설계할 능력이 있는 척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에서 핵심은 분노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분노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압박을 외부로 전가하는 방식이 드러났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란을 둘러싼 전쟁 국면이 교착으로 빠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국제 유가와 물가 압박으로 되돌아오며 미국 국내에서조차 출구 없는 충돌에 대한 회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꺼내든 카드가 무엇인가? 해법이 아니라 책임 전가였다. 그것도 적이 아니라 동맹을 향한 전가였다. 여기서 이미 미국의 리더십은 방향을 잃었다. 강대국은 부담이 커질수록 질서를 정리한다. 그러나 지금의 워싱턴은 질서를 정리하지 못하니 청구서를 흔들고 있다. 수준이 다르다. 더 노골적인 문제는 논리의 붕괴다. 불과 얼마 전까지 호르무즈의 안전은 동맹들이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던 쪽이 정세가 꼬이자 갑자기 동맹들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이건 전략적 유연성이 아니다. 전략이 없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즉흥적 발어다. 처음에는 관망으로 책임을 피하고 이후에는 압박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는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택한 충돌에서 원하는 속도로 성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 와서 동맹의 의무를 들먹이는 것은 강자의 요구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초조함의 반영일 뿐이다. 주한미군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숫자 하나의 오류로 볼 문제가 아니다. 이건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프레임을 미리 깔아두는 작업에 가깝다. 먼저 과장하고 그 과장을 근거로 불균형을 주장하고 그 불균형을 이유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트럼프식 안보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동맹을 공동의 전략 자산으로 보지 않고 비용 회수, 대상, 즉 거래 가능한 항목으로 본다. 가치, 신뢰, 장기 억제, 지역 안정 같은 요소는 뒤로 밀린다. 남는 것은 얼마를 냈느냐,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는 세계적 언어뿐이다. 그런데 안보를 회계 장부로만 다루는 순간 미국은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손상이 적국보다 동맹국에게 먼저 축적된다는 점이다. 미국 내부 반응이 거칠어진 이유도 단순한 정파 충돌이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 수위나 표현 방식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다. 미국 정치권과 여론 일부가 감지한 것은 보다 본질적인 위험이다. 지금의 백악관은 전쟁의 목적도, 출구도, 동맹 관리, 방식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이 정책 차원을 넘어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통치 리듬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언행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적에게 압박을 가해야 할 순간에 동맹을 흔들고 국제 공조가 필요한 순간에 거래 언어를 앞세우며 중동의 불안을 관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된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피로가 미국을 압박하는 구조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과거의 언어로 반응하면 안 된다. 보호받는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의 대응은 이미 늦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왜곡된 프레임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프레임 자체를 뒤집는 것이다. 한반도는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떠안는 공간이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 긴장을 관리하고 군사적 억제를 운용하며 경제력과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안정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다. 이것은 추상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략 환경의 변화다. 한국은 이미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보호를 기다리는 위치에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 중 하나가 한국이다. 이 순서를 바꿔 읽기 시작하는 순간 트럼프의 발언은 위협이 아니라 미국 내부 사정이 빚어낸 협상용 소음으로 재해석된다. 더 냉정하게 보자. 미국이 한국을 향해 비용을 말할 때 한국은 가치와 역할을 말해야 한다. 미국이 숫자를 부풀리며 부담을 과장할 때 한국은 한반도 안전관리의 실질적 효용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전쟁의 비용을 외부로 넘기려 할 때 한국은 그 비용이 왜 미국 자신의 전략 실패에서 비롯되었는지 역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일본과 차이가 난다. 일본은 대체로 미국의 불안정한 요구 앞에서도 구조를 바꾸기보다 틀 안에서 반응하는 쪽에 가깝다. 반면 한국은 북핵, 대북 억제, 남북 긴장 관리, 영내 공급망, 방산 역량까지 결합한 실질적 협상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동맹 균열을 반기겠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긴장 조절이라는 구체적 현장 능력에서는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 질서를 흔드는 세력은 많아도 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이다. 그 제한된 명단 안에 한국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지금의 판을 바꾸는 출발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이 동맹을 돈의 언어로만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방위비만이 아니라 무역, 배치, 역할 분담, 작전 책임, 심지어 지역 위기의 우선순위까지 모두 결의 대상으로 묶으려들 가능성이 높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청구서 외교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부터 해부해야 한다. 이 교착은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전쟁을 유지할 재정적 여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길어지면서 미국이 직면한 첫 번째 압박은 군사적이 아니라 재정적이다. 전쟁은 언제나 비용을 동반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비용이 예측 가능하게 관리되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누적되고 이는 곧바로 미국 내부의 물가로 전이된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물류 비용이 오르고 제조, 단가가 상승하며 소비자 가격이 따라간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연쇄 반응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충격을 추가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이 해외가 아니라 본토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점이다. 전쟁의 비용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체감되는 구조. 이게 현재 워싱턴을 압박하는 본질이다. 이 지점에서 정책 결정의 방향이 바뀐다.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만들어내는 비용을 어떻게 외부로 분산시킬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이동한다. 트럼프의 발언을 감정적 폭발로 해석하면 흐름을 놓친다. 실제로는 비용을 내부에 묶어두지 않기 위한 시도다. 즉, 중동에서 발생한 에너지 리스크와 군사적 긴장에 비용을 동맹에게 전가하려는 구조적 움직임이다. 동맹이 해협을 지키라고 할 때는 개입 비용을 회피하는 것이고 상황이 악화되자 동맹이 돕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용을 나누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일관되게 비용, 이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기존에 유지해왔던 공공재 제공자의 위치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해상 교통로의 안전, 에너지 흐름의 안정성 같은 요소를 미국이 관리하면서 동맹을 묶어두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공재를 유지하는 비용조차 동맹에게 청구하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질서를 제공하는 능력 자체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린다. 동맹 입장에서 보면 보호를 받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비용만 요구받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여기서 균열이 생긴다. 비용을 요구하는 순간 동맹은 계산을 시작한다. 그 계산이 시작되면 기존의 전략적 중속은 약해진다. 미국 내부 정치도 이 흐름을 더 압박한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 진영에서도 전쟁의 방향성과 비용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출구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만 증가하는 상황은 어느 진영에서도 방어하기 어렵다. 특히 유가 상승과 물가 압박은 선거와 직결된다. 유권자는 중동의 전략적 목표보다 주유소 가격과 생활비를 먼저 체감한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백악관은 외부 변수에 더 집착하게 된다. 동맹을 향한 압박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이 읽어야 할 포인트는 단순하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기여가 아니라 보전이다. 전략적 기여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나눠달라는 요구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기여는 협상의 대상이지만 보전은 구조적 의존을 만들어낸다. 한번 보전을 시작하면 그 기준은 계속 상향된다. 따라서 한국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면 할수록 협상 구조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고정된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비용 논쟁을 가치 논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이 미국에게 얼마나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안정이 한국의 능동적 관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비용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비용을 줄여주는 구조로 포지셔닝을 바꿔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대응을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비용 전가 구조를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지만 에너지 수송로와 해상 안전을 직접 관리할 능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일본은 해상 안보에 적극적이지만 자국 내 정치 제약과 구조적 의존성 때문에 독자적인 비용 구조를 설계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직접적인 긴장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즉, 비용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이중적 위치가 협상 자산으로 전환되는 순간 미국의 일방적 청구 논리는 균열을 맞는다.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중동에서의 군사적 교착이 아니다. 그 교착이 만들어낸 재정 압박이 미국의 동맹 정책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형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읽어야 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에 등장할 모든 요구 방위비, 무역, 배치 재조정은 개별 이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동일한 흐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흐름의 다음 단계는 비용을 넘기는 수준을 넘어 동맹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동맹이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트럼프의 발언을 단순한 압박으로 보면 절반만 읽은 것이다. 실제로는 동맹 구조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기존의 틀에서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접근 방식에서는 동맹이 하나의 거래 단위로 분해된다. 방위비, 병력 배치, 작전 참여, 심지어 지역 위기, 대응까지 각각의 항목이 별도의 가격표를 가진다. 이 구조에서는 전략이 아니라 계약이 중심이 된다. 계약은 언제든 재협상 될 수 있고 재협상은 항상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동맹은 더 이상 안정장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로 변한다.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발언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병력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협상 프레임을 선점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다. 먼저 부담을 과장하고 그 과장을 기준으로 불균형을 주장한 뒤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구조다. 이 방식이 반복되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 인식이 형성되면 이후의 모든 협상은 방어적으로 시작된다. 상대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위치로 밀려나고 요구를 하는 쪽은 기준을 계속 높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이 트럼프식 안보관의 본질이다. 그는 안보를 공공재로 보지 않는다.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서비스로 본다. 그래서 동맹은 파트너가 아니라 비용 분담 대상이 된다. 문제는 안보를 서비스로 보는 순간 그 서비스의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고객은 언제든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높은 효용을 찾아 이동할 수 있다. 즉, 동맹의 결속이 아니라 동맹의 유동성이 커진다. 이건 단순한 이론적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동맹국들은 계산을 시작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이 감당 가능한지, 그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얻는 안정이 확실한지, 그리고 대체 선택지는 없는지까지 함께 검토하게 된다. 여기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다시 드러난다. 일본은 구조적으로 미국 안보 체계에 깊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틀 자체를 흔들기 어렵다.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는 쪽에 가깝다. 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더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고 있다. 북핵이라는 직접적 위협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관리 능력 자체를 협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즉, 단순히 비용을 분담하는 주체가 아니라 비용을 줄여주는 주체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변화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전환하는 순간 중국은 비용 없는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상대적 매력을 키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해상 교통로의 안전, 글로벌 금융 안정, 위기시 개입, 능력 같은 요소에서 아직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동맹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이탈이 아니라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에게 기회가 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조건을 다시 쓰는 문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접근은 명확하다. 비용 분담 논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를 재정해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전략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익이 미국의 다른 전선, 특히 중동과 인도태평양에서 얼마나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연결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나 명분이 아니라 구조다.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기여가 아니라 미국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줄여주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오히려 활용될 수 있다. 그가 동맹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순간 한국 역시 동일한 언어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문제는 누가 더 정교하게 계산하고 그 계산을 전략으로 연결하느냐다. 미국이 비용을 부풀려 청구서를 내민다면 한국은 그 비용을 상쇄하는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더 효율적인지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동맹이 거래로 바뀌는 순간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조건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 선택은 비용 상승을 자동으로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대로 조건을 재설계하는 쪽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지금의 미국은 동맹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기보다 동맹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하다. 단순한 분담을 넘어 각 동맹국이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세분화하는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이 지점에서 논의를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에서 분리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존재를 둘러싼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이 병력이 누구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며 어떤 전략적 가치를 창출하는가? 트럼프식 접근은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한다. 미국이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한국은 그 보호를 받는다는 일방적 구조로 프레이밍한다. 그러나 실제 구조는 정반대에 가깝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이 개입 능력을 유지하는 핵심 전진기지다. 즉, 이 병력은 한국에 배치된 미국 자산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해서 유지하는 전략적 플랫폼이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위치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교차하는 공간이자 북한이라는 상시적 군사 변수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이 위치에 미군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어 의미를 넘는다. 감시, 대응, 전개 능력이 동시에 확보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 본토나 괌, 하와이에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과 이미 전개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억제 효과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진 배치된 병력은 존재 자체로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는 단순한 군사적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이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 점에서 주한미군은 비용 항목이 아니라 신뢰 자산이다. 두 번째는 작전 범위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묶여있는 고정된 방어 병력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영내 다른 지역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즉, 이 병력은 특정 국가만을 위한 방어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미국의 작전 유연성을 보장하는 요소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전력, 규모가 아니라 전력을 얼마나 빠르게 어디로 이동시킬 수 있는가다. 주한미군은 이 이동 능력의 핵심 축 중 하나다. 일본과 괌이 해상 및 공중 전력의 거점이라면 한반도는 국상 기반 전개와 결합된 복합 거점이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억제력은 단순한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세 번째는 비용 구조다. 트럼프의 논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전진 배치 비용은 단순히 지출 항목으로만 계산할 수 없다.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미국은 동일한 수준의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이동 비용, 더 긴 대응 시간, 그리고 더 높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즉, 주한미군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이 아니다. 이 차이를 무시한 채 숫자만 강조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회계적 착시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드러난다. 한국은 단순히 기지를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하고 북한이라는 변수를 일정 수준 통제함으로써 이 전진기지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만약 한반도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주한미군은 전략 자산이 아니라 위험 자산으로 변한다. 따라서 한국의 역할은 수동적 지원이 아니라 이 자산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이 점을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미국이 한국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구조를 거꾸로 있는 것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진다. 일본은 해상과 공중 중심의 전력 배치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지만 한반도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본은 중요한 축이지만 북핵과 같은 즉각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변수는 한국이 관리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의 차이를 만든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안정된 거점이고 한국은 관리된 긴장 속에서 작동하는 거점이다. 후자가 더 많은 리스크를 내포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전략적 가치를 제공한다. 중국의 시각도 중요하다. 중국은 주한미군을 단순한 방어병력으로 보지 않는다.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 배치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는 곧 주한미군이 한국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병력이 자신들의 전략 공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 방어에만 국한된 문제였다면 중국이 보이는 수준의 경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은 누가 비용을 내느냐가 아니라 이 자산이 어떤 구조적 이익을 만들어내느냐다. 미국은 이 자산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개입 능력을 유지하고 한국은 이를 통해 억제력을 강화한다. 문제는 트럼프식 접근이 이 상호 구조를 일방적 부담으로 단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순화가 지속되면 협상은 항상 왜곡된 출발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왜곡된 출발점은 결국 더 큰 구조적 오해를 낳는다. 이 오해를 규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벌어질 일은 예측 가능하다.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협상 카드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배치, 규모, 역할이 거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며 그 순간부터 이 자산이 만들어내던 안정성은 점차 불확실성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에너지와 금융, 군사 압박이 하나의 사슬로 연결된 전형적인 시스템 위기다. 출발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 지역의 긴장은 단순한 해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흐름의 병목이다. 여기서 불안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유가에 반영된다.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이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자극한다는 점이다. 시장은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기 전에 가격을 먼저 올린다. 이 선행 반응이 문제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제조 단가가 올라가며 소비자 가격이 따라간다. 이 과정은 몇 단계를 거치지만 방향은 단일하다. 에너지 생산 소비로 이어지는 비용 전이 구조다. 지금의 미국은 이 구조의 모든 단계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순한 물가 문제를 넘어 통화 정책을 제약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고 금리가 유지되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 즉 중동의 긴장이 미국의 성장 경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때 백악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다. 에너지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 지점에서 동맹이 등장한다. 동맹은 군사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외부 완충 장치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트럼프의 발언을 이 흐름 위에 올려놓으면 해석이 달라진다. 동맹이 해협을 지키라는 요구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다. 에너지 흐름의 안정에 드는 군사적 비용을 미국 단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분산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문제는 방식이다. 공조를 구축하는 대신 압박을 선택하면 참여의 동기는 약해지고 불확실성은 커진다. 시장은 협력보다 갈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동맹을 압박하는 순간 오히려 유가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이는 다시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되돌아온다. 스스로 만든 구조에 스스로 갇히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의 붕괴다. 초기에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동맹이 알아서 관리하라는 태도를 취하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갑자기 동맹의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시스템 관점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시장과 동맹 모두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기준이 계속 바뀌면 어떤 주체도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협력 비용은 증가하고 참여 의지는 감소한다. 이는 다시 불안정성을 키운다. 이 악순환이 현재 구조의 핵심이다. 한국의 위치를 이 사슬 안에 넣어보면 더 명확해진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직접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라는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즉, 에너지와 안보 두 축에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바로 이 이중 압박이 협상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다. 한반도의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미국은 최소한 하나의 전선에서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곧 중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쇄하는 구조로 연결된다. 일본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일본 역시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자국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해상 교통로 보호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북핵과 같은 변수는 통제할 수 없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 리스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반도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수요국이 아니라 리스크 조정자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역할이 명확해질수록 한국은 비용을 분담하는 대상이 아니라 비용을 줄여주는 파트너로 재정이 된다. 중국의 움직임도 이 사슬에 영향을 준다. 중국은 에너지 수입 구조상 호르무즈의 안정에 강하게 의존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불안은 중국에게도 부담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동맹과의 갈등을 키울수록 중국은 외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해상수사로와 글로벌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 구조는 유지되지만 그 구조 안에서의 긴장과 불확실성만 커진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의 선형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금융, 군사, 외교가 서로 얽힌 다층 구조다. 이 구조에서 한 축의 불안정은 다른 축으로 즉각 전이 된다. 미국이 동맹을 압박하는 이유도 이 전이 속도를 늦추기 위한 시도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전이 속도를 가속시킨다. 한국이 이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개별, 사안 방위비, 파병, 무역에 각각 대응하는 동안 전체 구조에서 불리한 위치로 밀려난다. 반대로 이 사슬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특정 구간을 통제함으로써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에너지와 금융의 압박이 동맹 구조를 흔드는 수준을 넘어 협상 자체를 설계하는 방식, 즉 어떤 순서로 요구를 던지고 어떤 지점을 먼저 흔들어야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지로 진화하기 시작한다. 트럼프의 방식은 외교가 아니라 압박을 설계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협상 기술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감정과 표현을 걷어내야 한다. 거친 언어, 비속어, 동맹을 향한 공개 비난은 표면이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그 아래의 구조다. 트럼프는 일관된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유지한다. 상대가 자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불확실성 자체를 협상 자산으로 사용한다. 처음에는 개입을 회피하며 비용을 줄이고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 갑자기 강한 요구를 던진다. 이 급격한 전환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만든다. 기준이 흔들리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방어적 위치에 들어간 순간 협상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방식의 첫 단계는 문제의 재정의이다. 원래의 문제, 이란과의 긴장, 에너지 리스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대신 동맹의 기여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책임의 방향이 바뀐다. 전쟁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전략의 문제인지 아니면 동맹의 협조 부족인지가 흐려진다. 프레임이 바뀌면 이후의 모든 논의는 그 프레임 안에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리는 발언이 등장한다. 과장된 수치는 사실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 이미지는 협상의 출발점을 설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압박의 분산이다. 하나의 이슈에 집중하지 않는다. 방위비, 무역, 군사지원, 병력 배치 등 여러 축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한다. 상대는 어느 하나에 집중해 대응하기 어렵다. 한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이 흔들린다. 이 방식은 협상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동시에 각 이슈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의 양보가 다른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부분적 양보가 전체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낸다. 세 번째 단계는 시간의 활용이다. 트럼프는 협상을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갑작스럽게 압박을 높였다가 다시 강도를 낮추는 식으로 변동성을 만든다. 이 변동성은 상대의 계획을 무력화한다. 예측 가능한 협상에서는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대응 자체가 늦어진다. 그 사이에 협상의 조건이 바뀐다. 특히 중동 상황처럼 외부 변수가 계속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이 시간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다. 에너지 가격, 정치 압력, 군사적 긴장이 동시에 변하는 상황에서
협상 리듬까지 흔들리면 상대는 안정적인 기준점을 잃는다. 네 번째는 내부 압박의 외부 전환이다. 미국 내부에서 커지는 비판과 비용 압박을 외부로 돌리는 방식이다. 동맹을 향한 공개 비난은 단순한 외교 메시지가 아니라 국내 정치 신호다. 우리는 부담을 혼자 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내는 동시에 동맹에게는 이 부담을 나누지 않으면 더 큰 압박이 온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 이중 신호 구조는 협상에서 강한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내부 문제를 외부 변수로 전환하는 순간 협상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과 연결된다. 이 방식이 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상대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구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활용한 대응이 제한적이다. 중국은 강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지만 동맹이 아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협상 구조 자체가 다르다. 반면 한국은 동맹이면서 동시에 독자적 변수, 특히 한반도 긴장 관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 변수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요소다.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다. 첫째, 문제의 재정의를 되돌려야 한다. 동맹의 기여 부족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만든 비용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압박의 분산에 대응해 이슈를 다시 묶어야 한다. 방위비, 무역, 군사 문제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하다. 하나의 패키지로 재구성해야 협상력이 생긴다. 셋째, 시간의 변동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준을 고정해야 한다. 단기적 압박에 반응하는 대신 중장기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다. 내부 압박을 외부로 전환하는 방식에 역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미국은 추가적인 군사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 점을 명확히 하면 트럼프의 비용 분담 논리는 약해진다. 비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용 자체를 줄여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순간 협상의 기준이 바뀐다. 미국이 요구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입장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트럼프식 협상은 단순히 조건을 바꾸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상대가 구조를 재설계하려 할 경우 더 강한 압박을 통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경향이 있다. 즉, 협상은 단일 라운드가 아니라 반복되는 충돌 구조로 진입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각 동맹국이 어떤 역할을 맡고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떠안게 될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재편이 시작된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명확하다. 미국은 비용을 외부로 전가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재정의하며 협상을 압박과 변동성으로 설계한다. 이 구조 안에서 대부분의 동맹은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적인 위치에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은 단순히 비용을 분담하는 국가가 아니라 특정 리스크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미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동맹이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다. 이재명 정부의 최근 행보는 이 지점을 정확히 건드린다. 대북 모임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다. 핵심은 메시지의 방향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외부가 아니라 한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든다. 첫째, 북한에게는 한국이 독립적인 협상 주체라는 신호를 보낸다. 둘째, 미국에게는 한반도 리스크가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제공한다. 이 두 신호가 결합되면 한반도는 더 이상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불안정 지역이 아니라 한국이 관리하는 안정된 변수로 재정이 된다. 북한의 반응도 이 구조 변화를 뒷받침한다. 김정은이 한국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 채널의 효율성이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는 항상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반면 한국과의 채널은 더 빠르고 더 유연하며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일정 수준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순간 한반도의 긴장 관리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 변화는 미국의 개입 필요성을 낮추고 동시에 한국의 협상력을 높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단순히 긴장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완화가 어떤 전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명확히 연결해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은 단순한 평화 유지가 아니다. 미국이 동시에 여러 전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미국에게 하나의 전선을 닫아주는 효과를 가진다. 중동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이익이다. 이 지점이 협상 자산으로 전환된다. 일본과의 차이는 여기서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은 미국의 전략에 깊이 통합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주로 억제와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억제와 관리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억제만 가능한 국가와 관리까지 가능한 국가는 협상에서의 위치가 다르다. 관리 능력이 있는 쪽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다. 이 선택지가 바로 협상력이다. 중국의 시각에서도 이 변화는 중요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도 활용하려 한다. 이 두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다. 한국이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수록 중국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는 한국이 영내에서 중간 조정자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물론 이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의 구조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한반도의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둘째, 그 관리 능력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이 두 요소를 결합해 협상에서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비용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비용을 줄여주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로 질문을 전환해야 한다. 이 전환이 성공하면 트럼프식 압박은 효과를 잃는다. 왜냐하면 압박의 전제가 미국이 부담을 혼자 지고 있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그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동일한 압박은 설득력을 잃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이 협상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명확해질수록 미국은 이를 다시 통제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역, 기술, 공급망 같은 비군사 영역으로 압박이 확장될 수 있다. 이때부터 협상은 안보를 넘어 경제와 산업 구조까지 연결되는 복합 게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제 문제는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재설계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트럼프가 만들어낸 흐름은 일시적 충돌이 아니다. 동맹을 비용과 거래의 구조로 바꾸는 시도가 반복되는 순간 기존의 틀은 더 이상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특정 인물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내부에서 이미 고립주의와 비용 중심 접근에 대한 지지가 일정 수준 축적되어 있다. 즉, 트럼프 이후에도 유사한 요구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단순한 일탈로 보면 대응이 늦어진다.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구조 변화의 첫 번째 축은 역할 재정이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개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동맹국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동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균형 있게 설계되지 않을 경우다. 특정 국가에는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고 다른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가 배분될 수 있다. 이 불균형이 누적되면 동맹 내부의 긴장이 커진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발언 패턴은 이 불균형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향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축은 협상 영역의 확장이다. 방위비 분담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역, 기술, 공급망, 심지어 에너지 협력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기 시작한다.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확장이지만 동시에 위험을 키운다. 한 영역에서의 양보가 다른 영역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경제 구조가 글로벌 공급망과 깊이 연결된 국가에게는 이 확장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세 번째 축은 불확실성의 제도화다. 과거에는 동맹이 일정한 규칙과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작동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그 틀 자체를 유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조건이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재조정된다. 이 유동성은 단기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약화시킨다. 동맹이 안정장치가 아니라 변수로 인식되는 순간 국가는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맹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이지만 동시에 명확하다. 첫째, 수동적으로 기존 틀을 유지하려는 선택이다. 이 경우 단기적 충돌은 줄어들 수 있지만 비용 상승과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둘째, 조건을 재설계하려는 선택이다. 위험은 크지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경로다. 이 선택은 단순한 외교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다. 군사, 경제, 외교가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한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이미 드러나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동시에 중국에게는 불안정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한국은 두 강대국 모두에게 필요한 안정 변수다. 이 위치를 명확히 하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구조를 조정하는 행위자로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자산을 어떻게 협상 언어로 변환하느냐다. 일본은 여전히 기존 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선택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 균열을 활용하려 하겠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 사이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다. 그러나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동시에 판단의 책임이 커진다는 의미다. 잘못된 선택은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환경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은 한 가지다. 미국이 동맹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순간 한국은 그 비용을 상쇄하거나 줄이는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 구조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 협상은 계속해서 비용, 분담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힌다. 반대로 이 구조를 선점하면 협상의 기준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반도의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이를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이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 명확해질수록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각각의 방식으로 이를 견제하려 할 것이고 그 충돌 속에서 한국이 설정한 조건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다.